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발표는 제가 어제 키노트에서도 약간의 이제 광고를 좀 했었던 엔터프라이즈 공급을 위한 파이썬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이제 제가 파이썬으로 이제 백엔드.ai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들어가고, 그런 고객 환경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사실 뭐 전부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삽질했던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GPU 클러스터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설치해서 쓰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U 클라우드 같은 이제 그러니까 고객의 고객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의 이제 직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뒤에 이제 리소스를 이제 관제하거나 운영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뭐 이런 용도를 이제 구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서 쓰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특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를 관리해주고 이제 뭐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는 거는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미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솔루션을 뭐 지우고 리셋을 한 다음에 저희 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하드웨어를 새로 구매하면서 저희 거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뭐 GPU 클러스터를 어쨌든 뭐 몇십억어치, 뭐 많게는 몇백억어치를 이제 구매를 해서 구축을 하시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내 규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빡센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내가 뭐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삽질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특히 이제 그런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설치가 돼서 코드를 실행을 해서 설정이 돼서 돌아가는 상태면 사실 뭐 그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데, 설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너무 험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단일 바이너리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패키징해서 배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사용을 했고, 제가 2022년에 파이콘 코리아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해외에서도 발표를 했었던 그 펜츠빌드라고 하는 파이썬에 최적화된 이제 모노리포 기반의 내부 의존성 관리 빌드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플러그인을 더 붙이고 개발을 해서 이러한 모노리포 환경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폐쇄망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의 인스톨러와 그 인스톨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또 그 인스톨러를 이제 어떻게 GUI로 좀 예쁘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엔터프라이즈 그 솔루션의 공급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대략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크게는 이제 리셀링 파트너나 하드웨어 파트너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파트너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약간 딜을 따오는 구조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대규모로 이제 서버를 공급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델, HP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직접 그 통신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직접 계약을 해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중소규모의 그런 이제 그 리셀러 파트너들이 이제 국내에 있어서 그런 곳들이 또 이제 계약을 수주를 해주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저희 솔루션만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리셀링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이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저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저희랑 이제 비슷한 그런 뭐 솔루션들을 몇 개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이제 고객의 요청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제안할지 이제 뭐 그렇게 뭐 같이 의논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인프라 통제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방화벽 포트 하나만 열려고 해도 일단 뭐 두 번, 세 번의 이제 이메일과 뭐 결제와 승인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 고객사 네트워크도 담당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있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서 구축되어 있던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 다 구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회사가 되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레디스를 이제 뒤에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로 활용을 하는데, 레디스 커넥션을 계속 열고서 어떤 메시지 수신을 기다리고 이제 이런 뭐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패턴 같은 것들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네트워크가 끊겼다라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그 통신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TCP 같은 경우에 이제 커넥션이 끊길 때, 리셋 패킷이라는 거를 보내면은, 상대방 쪽에서, 얘는 상대방 쪽에서 뭐, 뭔가 강제로 연결을 끊었구나, 뭐 중간에 미들박스나 연결을 끊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소켓이 클로즈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TCP 커넥션의 패킷을 다 블랙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고객사 이제 어떤 미들박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죠. 뭔가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혹시 뭔가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고객사 내부에 그거에 대한 설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납품을 했으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부터 저희 솔루션을 같이 설치를 하는 경우면은 저희가 OS 파티션이나 뭐 데이터 볼륨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파티션을 나눠주시고, 하드디스크는 최소한 요 정도 용량이 각 노드마다 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은 메인 메모리는 GPU 메모리의 2배 이상이 되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최적의 사양으로 구동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데,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서버에다 저희 걸 올리는 경우에는 이런 설정을 못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미들박스 이슈 같은 경우, 패킷을 씹어먹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벌 라이브 설정 같은 것들을 넣거나 핑 패킷을 강제로 써거나 뭐 등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시점에 대한 통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클라우드 위에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뭐 일명 잠수한 패치를 내가 뭐 급하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 워크로드나 고객의 그게 무중단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또 기술적으로 챌린지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온프레미스의 이런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는 사실 무중단 업데이트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새 버전이 나와도 일단 고객사에 방문을 해서 사람이 가서 뭐 CD롬을 들고 가든 USB를 들고 가든 들고 들어가서 반입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넣어져 있는 파일만을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슈팅도 이게 이제 저희가 고객이 쉽게 말하면 사용자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AI 연구소나 뭐 연구팀에서 쓰는 경우에 그런 이제 연구자들이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고 코딩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접속을 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GPU 클러스터를 뭐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구매를 하는 곳들이 당연히 그거를 담당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분인 경우도 있고, 다른 뭐 사내 전체적인 인프라를 관리하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사용자인 거죠. 근데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리소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리소스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서 접근하는 사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주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뭐 자기 내부에 뭐 어떤 연구팀에도 누가 이걸 쓰다가 뭐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리포트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외부에서 솔루션 도입한 거에 대한 담당자니까 그거를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챌린징하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 딥러닝이나 AI 분야는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고,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솔루션들도 너무 새록새록 계속 나오고, 엔비디아 뭐 GPU나 드라이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쪽 플랫폼에서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발생한 문제인지, 뭐 우리의 버그인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버그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용자분께서 그 연구팀에서 뭔가 어딘가에서 코드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돌렸는데 그 코드에 버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사실 지금도 뭔가 뭐 자동화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사 그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웨어 리셀링 파트너 분들 중에 그냥 정말 솔루션 판매하는 그 딜만, 세일즈만 같이 하는 것들도 있고, 세일즈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한 다음에 그 1차적인 기술 지원을 맡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프론트 라인에서 이제 직접 고객의 리퀘스트나 이런 거를 받아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먼저 일단 우리 솔루션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뭐가 안 돼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재현이 어렵다. 예를 들면은 뭐 고객사에서 H100 GPU를 30장을 써가지고 뭔가 클러스터링 워크들을 돌렸는데 20장을 썼을 땐 에러가 안 났는데 30장을 쓰니까 에러가 난다. 이런 상황을 이제 리포트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 회사에 30장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을 똑같이 해보려면은. 근데 30장이 있다고 한들, 그게 고객사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뭔가 다른 거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똑같이 맞춰서 이거를 문제를 재현해 본다? 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폐쇄망 환경, 보안 규정이 빡센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고객사 담당자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쳐도 일단 원격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디버깅을 해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엔지니어가 방문해서 정말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직접 그 안에서 디버깅을 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도 있고, 이게 이제 뭐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현 가능한 환경을 저희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입장이지만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사실 뭐 전부 다 파이썬 코딩을 잘한다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발표에서 그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인프라 통제가 어렵거나 폐사망을 고려한 업데이트가 어렵다던가, 그다음에 이런 보안 규정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를 잘 미리 뭐 사전 반입을 해야 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사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쉽게 이러한 기술 지원이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스태틱 빌드로 이제 그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는 거, 그다음에 GUI 기반의 인스톨러를 만드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 뭐 이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바이너리의 엔터프라이즈 인스톨러를 개발하는 거를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뭐 금융그룹에 이제 납품할 때 처음 한번 삽질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제가 손으로 다 짰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그 드라이버를 깔 때 그 다운로드 옵션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쿠다 드라이버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데비안 패키지, 레드햇 패키지, 그 다음에 .런 파일로 해서 로컬 파일이라는 인스톨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런 파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앞부분은 쉘 스크립트고, 뒷부분에 그 쉘 스크립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바이너리 데이터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쉘 스크립트는 특정 문자열 지점까지만 자기 자신을 읽어들여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 특정 지점부터의 파일을 뭐 예를 들면 타르 같은 이제 압축 파일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임시 디렉터리에서 압축을 풀고 그 안에 있는 걸 뭐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뭐 그 옛날에 윈도우를 좀 써보셨던 분들은 이제 셀프 익스트랙팅 zip 파일 해서 exe 파일인데 실행하면은 내가 뭐 윈집이나 이런 거 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체적인 압축 해제 로직이 내장되어 있는 작은 창이 하나 떠서 거기서 이제 압축 해제를 셀프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거에 이제 리눅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고객사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원큐에 한 덩어리로 패키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펜츠 빌드를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도입을 하고 나서 펜츠로 빌드하는 그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나온 게 그 스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펜츠빌드의 개발자 코어 개발자 중에 몇 분이 따로 나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 펜츠빌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펜츠빌드가 이제 패키징을 할 때 파이썬 휠로도 패키징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팩스라고 하는 파이썬 가상 환경 자체를 하나의 zip 파일에다가 압축한 것 같은 형식의 이제 그 배포용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라고 하는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지를 깔고 파이썬 가상 환경에, 그 다음에 .팩스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 압축 파일을 그 팩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걔가 마치 그 가상 환경을 파일 하나로 묶어놓은 것처럼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감싸서 그 팩스 환경과 팩스 런타임과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 한 대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고, 그 실행 파일을 압축 해제해주는 스태틱 실행 파일을 그 앞에 또 붙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일 실행 파일처럼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면 스키 점프라고 불리는 이제 그 러스트 기반의 스태틱 바이너리가 앞에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셀프 익스트랙팅 로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그 뒤에 이제 리프트.json이라고 해서 이 그 실행 파일에 어떠한 바이너리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을 정의하는 이제 메타데이터 파일이 뒤에 붙어 있고, 그 뒤에 옵셔널하게 파이썬 스태틱 인터프리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실제 팩스 그 바이너리가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 최근에 UV나 라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파이썬 패키징 관리하는 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셋업 툴즈라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 파이썬에서도 이제 이거를 공식 그 이제 빌드 툴체인으로 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러프를 만든 아스트랄이라는 이제 그 캐나다 스타트업인데요. 그 스타트업이 파이썬 툴링을 우리가 좀 개선해 보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UV라는 거는 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민 로나어라는 분이 이제 이제 파이썬을 VM하고 스태틱 인터프리터를 뭔가 한 방에 부트스트랩을 해서, 내가 이제 파이썬을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시스템에도 파이썬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파이썬을 직접 설치한 버전도 있고, 뭐 버추얼 램브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데 막 파이썬 버전이 막 여러 개인데, 내가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딱 쉘에서 쳤을 때 도대체 무슨 파이썬이 실행되는 거냐, 이제 막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인터프리터까지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출발한 프로젝트가 이제 라이라는 프로젝트, UV 라이 뭐 이런 프로젝트고, 요거를 이제 러프를 만든 그 아스트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커머셜하게
그 같이 개발을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동일한 이 스태틱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쓰고요. 이 스태틱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디그레그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사실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을 하셨던 건데, 이거의 특징은 아무 경로에나 그 압축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압축을 풀어도 그 경로 안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릴로케이터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냥 make, 뭐 configure, make, install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바이너리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몇 가지 수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약간 삽질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이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SSL이라든지 이런 바이너리 모듈 같은 것들을 미리 인베드해서 만들어야 되고, 걔네들도 어떤 부분들은 또 스태틱 빌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빌드 체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이거를 만약에 직접 하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걸 제가 2019년에 삽질을 해봐서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해놓은 요 스태틱 파이썬 빌드 스탠드얼론이라는 프로젝트를 쓰시면 되게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UV나 라이나 펜츠 빌드, 그다음에 스키 프로젝트 모두 다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의존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 파일을 제작할 때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팻 버전이라서 인터프리터 자체가 내장된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지 버전이라 그래서 실행 파일은 그 똑같은데 용량이 더 작고, 실행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인디그레그 깃허브의 릴리즈 페이지에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해주는 이제 그런 버전으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런 거 잘 있으니까 이제 잘 갖다 쓰고 매뉴얼대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삽질을 했던 부분은, 플러그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백엔드.ai라는 게 오픈소스로 코어가 개발이 되지만, 고객사에 들어갈 때는, 엔터프라이즈 전용 플러그인들이 몇 개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뭐, GPU 가상화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사별로 싱글 사인온이나 내부 뭐, 계정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사의 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구현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를 하지 않고 이제 별도 패키지로 설치를 추가로 하는 거야. 기존에는 그냥 파이썬 버추얼 램브를 깔아주는 스크립트를 돌리고 거기에 그냥 휠로 패키징 되는 이런 플러그인들을 깔아서 돌리는 거였는데, 이게 다 이제 펜츠 빌드 기반의 파이프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전용 플러그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 스키 기반의, 스키는 그 자체가 이미 완결돼서 패키징이 되어 있는 단일 바이너리고 그 하나 자체가 완결된 버추얼 램브이기 때문에 거기 팩스를 일단 한번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사후에 뭔가 휠 패키지를 끼워 넣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체크섬 같은 것도 다 디렉토리 뭔가 구조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팩스 자체가 재현 가능한 파이썬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이제 개발이 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가 뭐 억지로 구현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기본으로 잘 지원하진 않아요. 네. 한번 만든 거는 그 만든 대로 써라,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코어는 팩스와 펜츠로 한 덩어리로 패키징 하면서 플러그인만 따로 붙이고 싶은 경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가 없는 거죠.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행히 파이썬 휠 패키지를 압축을 해제하고 그대로 시스패스에 랩핑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더라, 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스톨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인스톨러를 좀 쓰기 쉽게 만들고 싶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GitHub 저장소에 보시면 스크립트 디렉터리에 install-dev.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어서, 얘를 딱 치면은 이제 뭐 파이엠브나 도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다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쭉 올인원 설치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패키지들을 이제 스키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들을 어디에선가 가져와서, 가져오는 것도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인스톨레이션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뭐 CD-ROM이라든지 USB 같은 데서 파일을 복사해 온 경우에 그 파일들을 이제 소스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옵션들을 다 구분해서 구현을 해놓고, 근데 이거를 저희 예를 들어 파트너사 엔지니어한테 매번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 넣어져 있으면 알아서 인식해서 돌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서
이제 그 TUI라고 그러죠. 터미널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이 아무래도 제일 범용적이고, 이게 뭐, 저희가, 고객사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맥을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윈도우 기반의 어떤 터미널을 쓰거나, 뭐 아예 리눅스만 깔려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쓰는데, 다행히 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하나 발견했어요. 텍스추얼이라고 해서, 파이썬 기반의 어싱크IO로 이제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리치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은 지금은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이런 U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저런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파이서닉한 느낌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위드나 일드 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위젯들을 하이어라키컬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마치 약간 HTML 작성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핸들러 같은 거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치 CSS처럼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게 그냥 CSS는 아니고 터미널 환경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단위가 이제 로우와 컬럼, 그 캐릭터 단위에 이제 고정된 단위 제계를 사용한다, 이제 뭐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동 설치, 그러니까 GUI 없이 미리 사전 지정된 옵션들을 그냥 쭉 설치하고 자동으로 부트스트랩이 다 끝나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단계별로 호출을 하고 헤드리스로 이제 실제 터미널을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뭐 그런 모드도 구현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작년에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작업을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터미널 GUI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저희 이제 기본 패키지 인스톨러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응용 설치 프로그램에도 이제 곧 적용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다양한 이제 뭐 설치상의 어려움,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하드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예쁘게 잘 짜서 그 고객에게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향후 개선할 부분들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인디그래그 빌드가 굉장히 쓰기 편하고 좋은데 딱 한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호환성을 위해서 일부러 옛날 버전을 사용해서, 옛날 커널 버전을 사용해서 빌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최신 시스템 코어를 못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어싱크IO 같은 경우에 PIDFD라는 이제 최신 시스템 코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시그 차일드라 그래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죽었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좀비 프로세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거를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레이스 없이 해결을 하려면은 PIDFD를 이용하면은 이제 되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못 쓰고 스레드 기반의 차일드 와처를 쓴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폴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C-파이썬 코어 데벨로퍼인 나동이님과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을까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 자체가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에도 이거를 이 같은 인스톨러로 뭔가 통합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파이썬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